안녕하세요. 상담사 성기정입니다. 오늘은 정신분석에서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인 프로이트의 도라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 3개월 만에 중단이 됐던 사례인데, 프로이트는 자신이 이 분석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왜 이렇게 짧게 끝났는지, 어떤 실패 요인이 있었는지를 굉장히 여러 번 되돌아보기도 했죠. 이 도라 사례는 이후에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읽히고 재해석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프로이트와 락강의 이 도라에 대한 해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두 사람은 도라의 서로 다른 것에 주목을 했는데요. 프로이트는 도라에게서 무엇을 발견했고 동시에 무엇을 충분히 보지 못했는지, 그리고 락강은 도라 사례를 어떤 방향에서 다시 읽어냈는지를 볼 텐데요. 단순히 어느 쪽의 해석이 맞고 틀렸는지를 가려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한 사람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보게 되는 방식과 분석이 향하는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도라 사례는 프로이트가 1905년에 발표한 히스테리 사례 분석의 단편에 실려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는 출판사 열린 책들의 꼬마 한스와 도라 편에 도라의 히스테리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원제의 단편, 더 정확히는 파편, fragment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도라가 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분석을 중단을 해서 분석이 완결되지 못한 채로 하나의 파편 또는 어떤 조각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도라는 가명이고요. 실제 이름은 이다 바우어였습니다. 1900년 10월에 프로이트와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도라는 18살이었어요. 마른 기침, 호흡곤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시름증, 실신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신체 증상과 함께 심한 우울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런 도라의 증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가족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도라의 아버지는 방직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였고요. 건강이 좋지가 않았어요. 폐결핵과 망막 질환 등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고요.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가족 전체가 지방의 휴양 도시로 이주해서 약 10년 정도 살기도 했죠. 도라의 어머니의 경우는 집안일과 청소에 병적일 정도로 몰두를 했는데 프로이트는 이를 주부 정신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라는 어머니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고 별다른 애정을 느끼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강한 애착을 보였는데 단순히 따뜻하고 다정한 애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동시에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관찰하고 비판했죠. 도라가 6살 무렵에 아버지 요양을 위해서 온 가족이 휴양 도시로 이주하면서 한 부부를 알게 됩니다. 프로이트가 K씨와 K 부인이라고 부른 사람들인데요. 두 가족은 굉장히 가까운 이웃 사이가 됐어요. 심지어 도라 아버지가 여러 가지 질환과 질병으로 투병을 하는 동안 K 부인이 아버지를 곁에서 돌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관심이 많던 도라는 아버지와 K 부인이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부터 알아차리게 됐어요. 아버지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K 부인을 찾아가고 두 가족이 함께 산책할 때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단둘이 남는 모습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K씨가 도라에게 접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1년 동안 거의 매일 도라에게 꽃을 보내고 비싼 선물을 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라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라의 부모님은 이런 K씨의 행동을 구애로 인정하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K씨와 관련된 2번의 결정적인 사건, 도라에게 충격을 줬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도라가 14살 때 K씨가 자신의 사업장에 도라를 혼자 불러낸 뒤에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춘 사건이었어요. 도라는 이때 강한 혐오감을 느끼고 그를 뿌리치고 달아났죠.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그 일이 있고 한 2년 뒤에 두 가족이 같이 호숫가에서 한동안 지낼 때였는데 케이씨가 그때 내 아내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도라에게 말하면서 구애를 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라가 16살쯤이었던 것이죠. 근데 도라는 그의 뺨을 때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나중에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도 알게 됐고, 그때 아버지가 케이씨한테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했냐라고 따져 물었는데, 케이씨는 완전 부인했어요. 자기가 도라한테 구애했다라는 거를 완전 부인하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도라가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해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K 부인한테서 내가 들은 게 있다. 도라가 성애적인 책도 읽고 그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다더라. 그래서 이제 도라가 그런 성적 호기심과 상상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다. 내가 구애한 적이 없는데 그걸 지어낸 거다라고 하면서 도라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도라를 믿지 않고 케이씨의 해명을 믿었습니다. 도라는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났겠죠. 이렇게 화가 난 도라는 아버지에게 케이씨 부부와 관계를 완전하게 끊으라고 요구를 하지만 아버지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도라는 이제 아버지가 K 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케이씨가 자신한테 접근하는 걸 모른 척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외도 관계 유지를 대가로 딸인 자신을 케이씨에게 넘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도라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지점은 케이씨가 자신한테 접근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자신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오히려 케이씨 편을 들면서 딸이 처한 상황을 외면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도 아버지가 케이씨 부부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자 도라와 아버지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죠. 그래서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됐고 살아가는 걸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는 어떤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쪽지,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말다툼을 격하게 하다가 의식을 잃고 실신하는 일까지 생기니까 이제 아버지는 도라한테 정말 심각하게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프로이트에게로 도라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가 도라를 분석하던 시기는 이제 히스테리 증상에 관한 그가 갖고 있던 이론이 변화하던 시기였어요. 처음에 프로이트는 히스테리의 원인을 어린 시절 실제로 겪었던 성인으로부터의 성적인 유혹,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침해의 사건에서 찾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실제 사건뿐만 아니라 유아기의 성적인 욕망과 환상도 그 증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혹설에서 유아 성욕설로 변화를 하는 단계였는데요. 케이씨가 도라에게 그녀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러니까 유혹을 하고 성적으로 침해했다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도라가 갖고 있던 신체적인 증상들, 뭐 마른 기침이라든지 호흡 곤란이라든지 하는 그 신체적인 증상들이 그 사건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나타났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만으로는 도라의 증상을 이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고 이 사건이 이제 보다 더 이른 시기에 유아기적인 어떤 성충동, 욕망, 환상, 그런 갈등을 자극했을 거라고 해석을 했죠.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라가 들려줬던 두 개의 꿈을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꿈이었는지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면 첫 번째 꿈은 도라 집에 막 불이 났어요. 이때 아버지는 도라를 깨워서 함께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어머니는 보석함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에서는 도라가 낯선 도시를 막 헤매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프로이트는 이 두 꿈에서 아버지에게 보호받고 싶은 소망과 그를 향한 사랑, 원망, 그리고 케이씨를 향한 억압된 욕망을 읽어냈습니다. 꿈의 요소마다 굉장히 자세한 해석들이 글에 실려 있는데 결국 그의 해석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도라가 의식적으로는 케이씨를 강하게 거부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그를 욕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꿈을 다루던 마지막 회기에서 도라는 갑자기 오늘이 마지막 상담입니다. 라고 말하고 분석을 중단을 해요. 분석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인 건데요. 프로이트는 이 갑작스러운 종결을 전이와 행동화로 설명을 합니다. 도라가 프로이트를 케이씨의 위치에 놓고 케이씨한테 느꼈던 감정과 관계의 방식을 분석 관계 안에서 반복을 했다는 것이죠. 케이씨에게 속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라고 느낀 도라가 이번엔 자신이 먼저 프로이트를 떠남으로써 그에게 하지 못했던 복수를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프로이트는 자신이 이 전이의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적절히 다루지 못한 게 분석의 실패였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난 뒤엔 도라의 무의식에서 K 부인을 향한 어떤 동성애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걸 자신이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도 큰 실수였다라고 덧붙이게 돼요. 그렇다면 프로이트가 K 부인의 중요성을 발견한 것으로 이 살해 문제가 해결된 걸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 라깡은 애초에 프로이트가 도라마를 어떤 방식으로 읽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듣고 있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프로이트는 자신의 역전이 때문에 도라가 케이씨를 사랑한다는 해석으로 끊임없이 되돌아갔고 도라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케이씨를 향한 억압된 사랑의 표현으로 읽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케이 부인을 향한 도라의 관심뿐만 아니라 도라가 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묻고 질문하고 있었는지도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라깡이 주목했던 지점은 단순히 도라의 욕망의 대상을 K씨에서 K 부인으로 바꾸는 것이기보다도 도라에게 K 부인이 어떤 의미를 지녔고 도라가 K씨와 K 부인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했는지, 얻어내려고 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라는 K 부인의 굉장히 아름다운 몸에 매혹이 됐었어요. K 부인과 어떤 성에 관한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K 부인이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그러니까 도라와 K 부인 사이의 대화를 K 부인이 남편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이 도라를 굉장히 성적인 거에 지나치게 관심 많은 소녀로 몰아가는 데에 이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라는 오랫동안 이 K 부인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았죠. 지켜준 거죠. 그래서 라깡은 이 점에 주목해서 K 부인이 도라에게 단순히 아버지를 빼앗아간 어떤 경쟁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였다라고 봤어요. 라깡의 표현에 따르면 도라에게 있어서 이 K 부인이라는 존재는 여성성의 신비를 담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도라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여성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한 여성이 누군가에게 욕망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지 알지 못해서 도라 주변의 남자들이 욕망하는 어떤 여성성의 신비에 대한 답을 갖고 있을 것 같은 K 부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도라는 K 부인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녀에게서 뭘 보는지, 무엇이 한 여성을 남성들로부터 욕망받는 존재로 만드는지, 그리고 여성성이란 무엇인지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그 K 부인을 욕망하는 그 남성의 위치에 놓고 그 자리에서 K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라깡은 이걸 도라가 K 씨에게 동일시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도라의 이런 무의식적인 시도를 살펴볼 때 한 개인의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관한 라깡의 관점을 같이 살펴보면 좋은데 우리는 일단 자기 자신을 내면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타자의 이미지와 위치를 통해서 자신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도라 역시도 자신의 여성성이라는 걸 곧바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K 부인에게서 그 여성성의 이미지를 찾고 K 씨의 위치에 동일시해서 그의 시선으로 그 이미지를 K 부인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일시라고 하는 건 도라가 K 씨를 뭐 닮고 싶어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K 부인을 욕망한다라고 가정되는 남자의 자리를 빌려서 그녀에게는 뭐가 있길래 한 남자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가라고 질문했다라는 뜻에서의 동일시이죠. 이런 점에서 K씨는 도라가 여성성의 수수께끼를 탐구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어떤 매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씨가 후숫가에서 내 아내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순간 도라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K씨가 K 부인을 욕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도라는 더 이상 그의 위치를 통해서 K 부인의 여성성을 탐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락강은 도라가 그의 뺨을 때리는 행동이 당신의 아내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어떤 분노 섞인 그런 메시지가 담긴 행동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K 부인이 이 관계 구도에서 빠지게 되면 K 씨한테 K 부인이 의미가 없게 되면 K 씨가 맡고 있던 그 매개의 기능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도라가 얻을 수 있는 것 역시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는 셈이니까요. 이렇게 보면 도라가 질문하고 있던 건 단순히 난 누구를 사랑하는가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버지는 왜 K 부인을 욕망하는지, K 씨는 K 부인에게서 무엇을 보는지, 여성이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여성으로서의 나는 타인의 욕망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묻고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로이트와 락강의 차이가 분명해지는데, 프로이트는 도라가 부인하고 있는 욕망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밝혀내려고 했고, 그 답을 K 씨에게서 찾다가 이제 K 부인으로 최종적으로 바꿨죠. 하지만 락강은 그 답을 K 부인으로 교체한 게 아니라 질문 자체를 바꿨습니다. 중요한 건 도라가 실제로 누굴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그녀가 이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였어요. 프로이트 해석이 도라의 욕망에 답을 주려고 했다면, 락강은 도라가 이 구도 속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을 다시 열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해석의 초점을 욕망의 대상에서 이제 주체의 질문과 위치로 옮긴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락강의 이런 해석이 독해가 프로이트 해석을 단순히 뭐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이트는 도라의 증상과 꿈, 그리고 혐오와 분노가 그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욕망과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락강은 그 발견을 이어받으면서도 무의식적인 욕망을 어떤 특정 사람을 향한, 대상을 향한 감정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것이기도 해요. 욕망은 단지 누구를 원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타자가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묻고 그 욕망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려는 방식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차이라고 한다면 도라의 무의식을 욕망의 대상 관점에서 읽을 것인지 혹은 타자의 욕망을 둘러싸고 있는 질문과 그 안에서 도라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로 읽을 것인지의 차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도라의 행동을 이해하는 방식도 바꿉니다. 프로이트 해석에서는 이제 케이스를 향한 도라의 혐오, 그리고 뺨을 때렸던 행동이 도라가 억압하고 있는 케이씨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방어 기제. 락강의 관점에서는 그 행동이 도라가 유지하던 그 관계 구도가 무너졌던 순간에 나타난 반응으로 읽히게 되죠. 같은 행동이라도 전자에서는 도라가 부인하는 욕망의 증거가 되고 후자에서는 락강의 경우에는 도라가 어떤 질문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거죠.
실제로 도라가 케이씨 말을 듣는 순간 그녀가 뭘 느꼈는지, 왜 그의 뺨을 때렸는지 우리는 완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락강은 이제 도라의 어떤 부정을 곧바로 어떤 억압의 증거라고 해석하기보다도 그러한 부정과 분노가 어떠한 관계 구조 안에서 나타났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놨고, 프로이트의 해석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그런 도라가 던지고 있던 질문, 그런 것들을 새롭게 들을 수 있게 했죠.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해석이라는 게 단순히 감춰진 답을 찾아내는 일이라기보다도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을 들리도록, 말들을 들리도록 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지점에서 다시 출발해서 정신분석에서 분석가의 해석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